자, 이 시간에는 65페이지, 우리 교재 65페이지에 제1장에 있는 제9절 회계의 변경과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아마 회계 처리하는 기준을 자주 바꾼다, 말이 안 되죠. 네,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유용성이라는 것은 회계 정보가 아주 신뢰할 수 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유용성 제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성과 통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성과 통일성.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기준은 계속 통일성 있게 처리하라는 거죠. 이는 회계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교 가능성. 우리가 대개 뭔가를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이것이 뭐가 변화가 왔느냐 이런 걸 따질 때 뭔가를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국가에서도 전년 대비 전년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지난달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지난달의 숫자하고 이번 달 숫자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숫자라는 게 어떤 숫자의 집계가 똑같은 기준으로 집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교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지난달하고 비교한다, 또는 전기하고 비교한다, 또는 상반기하고 비교한다 하는 것은 기간별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또는 손익의 상태, 이런 추세, 이런 걸 비교할 때 우리가 회계 기준이 계속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사용되었을 때 기간별 비교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 기업 간 비교의 가능성에서도 비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업 간. 그래서 A라는 건설회사와 B라는 건설회사가 있을 때 A 건설과 B 건설을 비교하려면 두 회사의 회계 기준이, 회계를 처리하는 기준이 서로 기업 간에 통일되어 있어야 그 비교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의 변경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네, 그 사유가 여기 1, 2,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변경을 하는 사유 중에 첫 번째는 합병. 합병은 두 개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사업부 신설. 네, 없었던 사업부를 새로 만드는 거죠. 네, 우리 회사가 만약에 전자제품 제조회사였는데 전자제품 제조하는 회사가 가령 자동차 생산회사를, 사업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건 사업부 신설이죠. 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 양도, 양수 양도는 합병하고 좀 비슷한 개념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기업의 환경이 크게 변한 겁니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총 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 재무제표가 오히려 왜곡된다고 판단된다면은 변경할 사유가 된다. 이렇다고 해서 꼭 변경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재무제표가 왜곡된다고 판단된다면 변경 사유는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예. 자, 종전보다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종산업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그 회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 있는지 그 다른 기업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다른 회계 처리 방법을 우리가 채택했다면 다른 많은 기업들이 채택한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것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개정 또는 기업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 변경을 하는 경우. 자, 우리는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비상장 기업들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고 상장 기업들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개정됐다 이거예요. 또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어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회계를 변경했다면 그것도 역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변경의 이유는 요 세 가지 이외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 그 변경하면은 비교 가능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기 때문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생산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세무 회계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 예. 뭐냐면은 세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덩달아서 회계를 바꾸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예.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가령 뭐 중소기업이 한 달에 200만 원으로 한도를 적용받았다고 봅시다. 그런데 세법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접대비 한도를 500만 원으로 세법이 수정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접대비를 안 쓰던 접대비를 굳이 복리후생비 성격을 그냥 접대비로 또 다른 비용을 접대비로 이렇게 맞추려고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 규정에 따르는 것은 나중에 법인은 3월 달에 법인세 조정해가지고 법인세 신고할 때 그때 세법 기준에 따라서 손금불산입, 입금불산입, 손금산입, 입금산입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을 기업의 소득금액으로 환산하는 그 법인세 세무조정 절차에 따라서 할 때 그때 세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고 유용한 회계정보라는 것은 오직 요 기준, 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세법에 따라서 회계를 변경했다. 이거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요걸 좀 더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도 이거는 매우 심각한 회계, 이거는 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계 부정, 이건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회계를 변경했다.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익을 왜곡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을 부풀리면은 분식회계고 이익을 줄였으면 탈세가 되는 거예요. 이익을 줄인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을 줄인 만큼 세금을 적게 냈잖아요. 법인세를. 그래서 그건 탈세. 이익을 부풀렸으면 분식. 분식회계. 그래서 다 이건 위법한 적이기 때문에 이익 조정 때문에 회계를 변경했다. 이것 아주 안 좋은 거죠. 회계의 유용성을 심하게 해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시험하고 관련해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다 이걸 우리가 아느냐. 회계 변경에 대해서는요. 한 문제 나올
할까 말까. 예,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한 문제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여기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이렇게 칠해 두세요. 회계 정책의 변경 사례 거기하고 그 밑에 회계 추정의 변경 사례. 네,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니까 회계 변경에는 두 가지로 회계 변경을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추정의 변경이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선 사례를 보기 전에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는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는 뭐가 이게 또 핵심이냐면은 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회계정책. 기업이 재무 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 회계 기준과 그 적용 방법. 회계정책이라는 건 이런 건데,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하고 할 때 적용됐던 여러 가지 회계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정책을. 그런데 회계 정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하고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등의 상황이 재무 상태, 재무 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다. 이거 그렇게 뭐 시험에서 언급되지 않고 요 사례 중요합니다. 요 사례는 회계 정책에 해당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 방법 우리가 배웠죠.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평균, 그 다음에 개별법 이런 것이 재고자산 단가를 평가하는 방법이거든요.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가증권의 취득 단가 산정 방법. 이것도 재고자산 평가 방법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재고자산도 왜 선입선출이다, 후입선출이다, 평균법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하느냐. 재고자산을 1년에 딱 한 번만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딱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재고자산 매입이 매일매일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천에 있는 모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옥수수가 들어옵니다. 예. 옥수수가 아침에도 들어오고 저녁에도 들어오고 내일도 들어오고 모레도 들어오고 매일매일 들어와요. 그러면 매일매일 들어오는 옥수수 가격이 똑같냐 이거예요. 달라요. 예. 어떤 거는 중국산이 들어왔고 어떤 건 미국산이 들어왔고 어떤 거는 지난달에 들어온 게 들어왔고 어떤 거는 3개월 전에 입항한 게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하에서 이것을 재고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증권을 1년에 딱 한 번에 100주, 1000주 이렇게 딱 사는 게 아니라 10주 샀다가 50주 샀다가 수시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남아있는 그 유가증권 이제 결산 때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얼마에 샀다고 취득단가를 정하지? 예. 5,000원이었을 때 샀고 5,100원이었을 때 샀고 6,000원이었을 때 샀고 4,000원에도 샀고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샀다 팔았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점에서. 그러면 기말 현재 만약에 A 회사 거 300주, B 회사 700주 뭐 해서 쭉 남았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에 취득했다고 봐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의 산정. 이것도 여기에도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평균법을 쓰는 게 가장 무난하죠. 평균. 예. 자, 그래서 이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나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 이런 것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에 따라서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만약에 이걸 바꿨다면은, 이것을 바꿨다면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중요하네요. 여기 있네요. 우리 제가 표시하려고 하는 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변경된 새로운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뭐를요?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전의 거부터 고친다는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 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 재무제표상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자, 여러 가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소급 적용한다. 그게 뭐예요? 다 재작성해야 된다. 예, 재작성해라. 비교할 목적으로 전기와 단기를 비교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면은 단기 거는 당연히 바뀌어져 있겠죠. 그건 전기 거도 고쳐서 재작성해가지고 보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보겠습니다. 추정의 변경도 한번 위에 거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재무제표의 항목은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한다.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제표상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한 데이터가 회계 장부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손금의 추정 이런 걸 어디까지나 추정이에요. 예, 추정. 그래서 이런 추정에 관한 자료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뭐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추정의 변경 사례는 뭐가 있느냐? 방금 얘기했던 대손의 추정. 네, 대손의 추정을 어떻게 해요? 잔액비례법이 있고 연령분석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동안 잔액비례법으로 쭉 하다가 연령분석법으로 하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다 연령분석법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연령분석법으로 올해부터 고친다. 이게 대손의 추정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진부화의 여부에 대한 판단의 평가. 예, 재고자산이 진부화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고자산의 진부화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으면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죠. 이 평가하고 이 위에 있는 이 재고자산 평가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는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런 것이고요. 여기는 저가법, 가격이 하락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진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는 것은 추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발부채를 추정하는 거. 네, 우리가 부채를 배울 때 우발부채라는 말은 못 배웠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발부채는 유동이 될 수도 있고 유동이 될 수도 있고 비유동 부채가 될 수 있는데요. 우발부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발적이라는 게 뭐냐면 평소 같지 않다는 거죠. 보통의 상황은 아니다. 이게 우발적인 거죠. 그럼 우발부채란 뭐냐?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애매한가요? 그럼 이런 거예요. 만약에 관계회사가 있어요. 관계회사. 모기업이 A라는 모기업. 되게 모기업이 여건이 좋죠. 자기업이 B라는 자기업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기업은 되게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러면 자기업에서 뭔가를 대출을 받는다? 이 금융거래 같은 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10억을 대출을 하려고 해도 10억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5억밖에 안 해준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뭘 요구하냐? 그러면 무엇이 당신네 회사에 관계회사 있지 않냐? 관계회사 보고 좀 보증 좀 서달라고 그래. 그러면 해줄게. 그러면 여기 뭡니까? 모기업에다가 은행에 좀 보증 좀 서달라. 이거 SOS를 하겠죠. 그 은행에 그러면 모기업이 보증을 서줍니다.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았다고 볼까요? 그러면 이 모기업 입장에서는 그 보증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게 우리 회사 부담으로 의무가 잘못하면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B라는 회사가 잘 갚아 나가면 이자 제대로 내고 유지해 나가면 문제 없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발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당장의 부채는 아니지만 앞으로 뭔가 일이 잘못되면 우리 회사에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우발 부채를 얼마로 추정할 거냐 이거예요. 자, 보증을 섰는데 10억짜리를 연대 보증 섰다고 봅시다. 그러면 10억을 다 우리가 갚아야 될까? 아니면 우리 자회사가 한 반절은 갚고 우리가 5억 정도를 부담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어떻게 우발 부채를 얼마로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하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정이죠. 네, 추정. 추정이라는 말이 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추정이에요.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 네. 자, 여러분 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런 것으로 우리가 비용을 분산해서 처리하잖아요. 감가상각이 그런 개념이죠. 그럼 그게 과연 정확한 거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해가지고 이제 그 해당 자산이 장부 금액이 제로가 됐다 그래도 그 자산을 시장에 내다 팔면 제로가 아닌 경우 많아요. 네. 팔면 돈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잔존가치가 지금 100만 원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시장에 내다 팔면 100만 원을 딱 받을 수 있느냐? 그보다 훨씬 못 받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감가상각은 추정을 해서 한 거다.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나 감가상각 방법이나 잔존금액을 변경하는 것 이거는 다 추정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과 관련된 게 다 추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회계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을 구분할 줄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거는 소급 적용했죠. 정책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전진적이라는 말은 전진이 뭐예요? 앞으로부터 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단기 것만 그냥 고쳐버려요. 네,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그래서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해버려요. 네, 그래서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모두 다 추정으로 봐라. 여기에 회계 추정의 사례와 이 정책의 사례를 여기다 제시했잖아요. 뒤에 등 했죠. 등.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회사가 판단해봐도 이게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각도에서 보면 정책의 변경 같기도 해요. 애매한 것은 뭐로 봐라? 밑에 거. 추정으로 봐라. 애매한 것은 추정이다. 자, 여기까지가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오류는 변경과는 다른 거예요. 오류는 잘못한 거예요. 네. 잘못했다는 건 뭐예요? 복리후생비인데 가령 그것을 접대비로 했다든가 세금과 공과인데 그것을 다른 계정 과목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처리한 거죠. 예. 비용이 아닌데 비용 처리했다든가 수익이 아닌 것을 수익으로 잡았다든가 이거는 변경 위에 나오는 변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 오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전기 또는 그 이전의 기간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단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회계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회계 기준의 잘못 적용, 사실 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냥 전부 잘못한 거죠.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기 것이 발견됐으니까 이걸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단기 것이 발견된 것도 오류는 오류예요. 근데 단기 것은 오류 발견되면 그 표 안 나게 고칠 수 있잖아요. 아직 결산하기 전이니까.
예, 그냥 슬쩍 고치면 돼요. 예, 만약에 한 3개월 전께 잘못됐다. 3개월 전표 수정해도 돼요. 결산하기 전이니까. 예, 아니면 3개월 거 가서 안 고치고 예, 월 마감 돼서 못 고치게 해놨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3개월 후에 바꿔치기 분개를 하면 돼요. 바꿔치기 분개. 예. 예. 그냥 반대 분개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잘못한 거를 반대로 해주면 또 다시 되돌려지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류라는 것은 전기에 모르고 지나갔어요. 전기에. 그런데 단기에 그것이 발견됐다. 이것을 여기서는 오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류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우리가 중대한 오류라고 하는데, 오류 수정은 회계 추정의 변경과 구별이 된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발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합리적인 추정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의 수정이 아니라 아까 우발 채무의 금액을 고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었다고 아까 말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은 아니다. 다만 추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건 오류는 아니다. 그러면 오류는 뭐냐? 밑에 회계 오류의 유형. 회계 오류의 유형은 크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 구분한다. 예,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손익 오류고, 그러지 않은 오류는 우리가 이제 교환거래라고 그러죠. 교환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을 하는데, 이런 오류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를 일명 계정분류 오류라고 한다. 손익거래라 하더라도 계정분류가 잘못되면 그 오류가 되죠. 그런데 계정을 잘못 분류했는데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경우 있어요. 수익이나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왜 그러냐? 즉 재무상태표 개정과목 상호간의 오류 또는 재무상태표 개정과목 상호간의 오류가 이게 교환거래의 오류예요. 재무상태표 개정과목이면 자산부채 자본이지 않습니까? 자산부채 자본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거고, 두 번째 손익계산서 오류인데 개정과목 상호간의 오류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 이해만 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손익계산서 양식을 또 한번 볼까요? 개정과목 오류를 여기서 말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안 미치는 오류라는 것을 개정과목 오류, 분류의 오류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비용이 지금 비용을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매출원가 비용이죠. 판매관리비와 일반관리비도 비용이고 영업의 비용도 비용이지 않습니까? 법인세 비용도 비용이긴 하지만 법인세 비용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혼동할 리는 없죠. 그런데 이 두 개 간의 혼동은 회계 초보자들은 이거 많이 헷갈려요. 판매관리비인가 영업의 비용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수수료 비용 같은 거예요.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이 여기에도 해당되는 게 있고 영업의 비용에도 수수료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바드럼이 만기가 돼가지고 만기 때 은행으로부터 추심으로 해서 돈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추심료를 공제하고 입금을 해줍니다. 어음 5천만 원짜리다. 그럼 5천만 원 다 입금 안 하고 거기서 2만 원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해줘요. 그러면 그 2만 원을 뭘로 처리하느냐?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게 있어요.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입니다. 은행에다가 만기가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은 어음을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은행에다가 거래은행에 가지고 와서 이거 거래은행에다 어음을 파는 거예요. 팔면 은행에서는 앞으로 만기가 3개월 남았기 때문에 3개월치 이자를 차감하고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 차감한 것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수수료 비용이 아니거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건 개정과목 차이가 나니까 혼동할 리가 없거든요. 자, 수수료 비용으로 같은 거는 또 뭐가 있냐?
우리 단기 매매 조건. 자, 단기 매매 조건은 취득할 때 수수료가 나갑니다. 100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100만 원어치. 그때 증권회사의 수수료 가령 7천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7천 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코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은 단기 매매 증권 주식 취득하는 그 수수료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800건대 수수료 비용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갔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넣어야 될 걸 여기다 넣었다고 해서 맨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집니다.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비용이 어디에 있든지 들어가기만 했으면 당기순이익은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넣었으면 뭐예요? 영업이익이 달라져요. 영업이익이 작아졌죠. 영업의 비용인데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재무상태표 계정끼리의 거래라든가 또 손익계산서 내에서 비용인데 상호간에 그 분류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정도는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뭘까요? 예, 이거는 요 밑에 설명은 엉뚱한 설명을 해놨네요. 중대한 회계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회계 오류에 대하여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 방법은 각각 다르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설명을 안 해놨다고 보면 돼요. 여기 2번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고 해놓고 이것은 무슨 오류다라고 설명을 안 했는데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비용 처리를 안 했거나 수익 처리를 잘못했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지금 여기다가 사례를 안 들어놨고 영향을 미치는 오류의 여기 밑에가 지금 사례예요. 예.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대한 사례를 여기다 실어놨어요. 이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중대하지 않은 회계 오류라고 가정을 해보자. 중대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아까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에서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중대하지 않은 회계의 오류는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예, 여기 전진적. 자, 그래서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 영업의 손익 중에서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이 말은 뭐냐? 그 오류를 과거의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고 그냥 당기의 영업의 그것이 비용이면 영업의 비용, 그것이 수익이면 영업의 수익의 계정 과목은 전기 오류 수정 비용이면 손실, 이익이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진적으로 처리해라. 오류 중에서도 중대하지 않은 것은 전진적 처리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1차 년도 초에 3년간의 내용 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을 900원에 구입을 하고 이것을 전액 수선비로 처리했다면 잘못 처리한 거 아니냐? 예. 그것을 올해 발견했대요. 이 오류를 2차 년도, 예, 1차 년도는 우리가 작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2차 년도가 이제 올해, 그 다음에 오류를 발견했다. 이것을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유형자산을 3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 유형자산이니까 900원을 3년에 300원씩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1차 년도에 전부 900원을 비용 처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비용에서 600원 빼줘야지. 그런데 전기 거를 안 고쳐요. 전기 거를 안 고치고 단기에서 빼버려요. 그냥 단기에서. 자, 이것이
중대하지 않은 회계 오류를 고치는 방법입니다. 자, 밑에 분계를 한번 볼까요? 이게 올바른 분계인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자, 1차 년도에 이렇게 처리했어요. 수선비 900원, 현금 900원. 그런데 이게 수선비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1차 년도에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취득할 때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차변에 유형자산 900원, 대변에 현금 900원. 이 유형자산이 비품이면 비품을 생각하시면 돼요. 비품 900원, 현금 900원. 그리고 이거는 며칠 날? 결산하는 날. 결산 분계로 이걸 해야 되죠. 300원을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3년에 걸쳐서 내용연수 3년이니까 잔존가치 없었고 정액법으로 한다면 3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것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잡아서 요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잡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한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못했습니다. 1차 년도에. 1차 년도에 이렇게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2차 년도에는 또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2차 년도에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고친다? 이렇게 고쳐라 이겁니다. 이렇게 고치면 여기 있는 이것과 같아지는 거다. 자, 어떻게 고쳤나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고칩니다. 자, 처음대로 유형자산 비품 900원 잡아요. 그냥 올해 2002기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한 것처럼 잡아요. 300원. 네, 감가상각 누계액 잡아요. 잡고 이 600원이 어떻게 되냐면 요 비용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비용에서. 근데 전기 거를 안 고치죠. 전기 거를 안 고치고 단기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잡아버립니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작년에 비용 900원 처리했던 것이 올해 이익으로 잡아줌으로써 서로 상쇄가 되는 거죠. 600원만큼은 상쇄가 됐죠. 그러면 이것까지 처리하면 300원만 비용 처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기 거 감가상각 다시 정확히 하면 돼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3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 이거는 단기에 대한 이 부분을 한 거죠. 이 부분. 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전기에 잘못한 것을 이렇게 고친다. 이게 전진적으로 고친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오류 수정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다. 영업의 수익.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만약에 똑같은 건인데 중대한 오류라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똑같이 고쳐지는데 이것만 달라집니다. 중대한 오류는 전기거까지 고쳐야 돼요. 전기거까지. 그러면 전기에 고쳐지면은 자, 전기거 수선비에서 600원을 빼주겠죠. 전기의 수선비에서 600원을 빼주면 비용이 600원 줄어들게 되면은 그 비용 때문에 이익이 600원 늘어납니다. 전기의 결산이 달라져요. 단기 순이익이 600원이 증가하게 돼요. 그것이 올해 우리 회사의 올해 재무제표에는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중대한 오류는. 전기거도 손익계산서 바뀌고 전기거 손익계산서 바뀌고 수정전표 전기거에다가 입력하고 올해 거는 여기가 이익잉여금이 600원 증가하게 된다. 전기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요. 네, 이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가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깨알 같은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중대한 오류라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자, 아까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고치는 분계도 똑같은데
유형자산 잡고 감가상각 누계액 잡았는데 여기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잡잖아요. 이익잉여금. 왜 갑자기 이익잉여금 자본을 증가시키지? 전기 거부터 고쳤기 때문에 전기의 당기순이익이 600원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당기의 기초 자본이 늘었단 말이에요. 기초 자본 중에 이익잉여금 쪽으로.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늘려주는 거예요. 전기 오류에 대한 부분이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중대한 오류는. 전기 거부터 고쳤기 때문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 10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 문제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요 10절이라고 요 방금 한 거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거 한 문제라도 우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뒤에 있는 이론은 부가세 이론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부가세 이론으로 넘어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3일간 잘 보내시고요. 30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